재산을 노린 며느리의 끔찍한 계략에 빠져 뱀구덩이에 던져진 시어머니. 하지만 아무도 예상치 못한 기적이 시작되는 눈물 없인 볼 수 없는 한 여인의 생존 이야기입니다. 신비로운 이야기 속에서 따뜻한 감동과 깊은 깨달음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가을볕이 유난히 따스하게 느껴지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하늘은 더없이 높고 푸르렀으며 길가에 줄지어 선 은행나무들은 세상을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누구보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박 사장은 공장 마당 한가운데 서서 이 아름다운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며칠 전 큰 계약을 성사시킨 덕분에 회사의 숨통이 트였고 이제 한시름 놓아도 좋겠다는 안도감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는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릴게요. 어머님도 모시고 오세요.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 걸려온 아내, 이서연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상냥하고 다정했습니다. 박 사장은 아내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씻은 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 서연은 그에게 아내이자 친구이자 때로는 어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젊은 시절 가진 것 하나 없던 자신을 믿고 따라준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알았어. 어머니께는 내가 전화드릴게. 당신은 시장 갈 생각 말고 집에 있는 걸로 대충 차려. 힘들게 일하고 온 남편한테는 당신이 해주는 밥이면 그게 진수성찬이니까. 박 사장은 괜히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입가에 걸린 미소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서연의 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짧은 통화를 마치고 그는 곧바로 홀어머니 김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하늘처럼 여기고 평생을 아들 잘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저녁에 서연이가 맛있는 거 해놓는다고 하니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일 끝나고 모시러 가겠습니다. 됐다, 아들아. 너희끼리 오붓하게 먹어라. 나는 그냥 집에 있는 김치에 밥 한술 뜨면 그만이다. 김 여사는 언제나처럼 아들이 행여나 자신 때문에 불편할까 싶어 손사래를 쳤지만 목소리에는 반가움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박 사장은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저녁 7시쯤 모시러 갈 테니 준비하고 계세요. 아시겠죠? 알았다, 우리 아들. 그럼 이따 보자꾸나. 전화를 끊은 박 사장은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그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새로 들어온 기계를 살피기 위해 공장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직원들은 땀 흘리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쇠가 부딪히고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는 그의 귀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자신의 청춘과 열정을 고스란히 바친 이곳, 이 공장은 그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해 보였던 하루는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박 사장이 기계 설비를 점검하던 바로 그 순간 낡은 크레인에서 육중한 쇠 파이프 하나가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피할 새도 없었습니다. 비명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암흑 속으로 잠겼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하얀 벽과 차가운 공기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온기마저 빼앗아가는 듯 했습니다. 수술실 앞 의자에 망연자실 앉아있는 서연과 김 여사의 시간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마른 입술만 깨물었고
김 여사는 아들의 이름만 되뇌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제발. 몇 시간이 지났을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지친 기색이 역력한 의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벌떡 일어나 의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남편은요? 선생님, 우리 아들은 괜찮은 거지요? 의사는 두 사람의 간절한 눈빛을 차마 마주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정말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김 여사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오열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가득 메운 통곡 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마저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장례는 꼬박 사흘 동안 치러졌습니다. 박 사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특히 평생을 함께한 공장 직원들은 마치 자기 가족을 잃은 것처럼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서연은 상주로서 묵묵히 조문객을 맞았고 김 여사는 아들의 영정 사진 앞에서 식음을 전폐한 채 자리를 지켰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비통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였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텅 빈 집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남편의 온기가 사라진 집은 낯설고 춥게만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옷가지를 정리하다 말고 침대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의 유언장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서연과 김 여사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서연은 남편이 자신과 어머니를 위해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었을 것이라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아니, 평생 자신만을 사랑해준 남편이니 당연히 자신에게 더 많은 몫을 남겼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읽어내려가는 유언장의 내용은 그녀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본인 박진수의 모든 재산, 즉 회사 지분과 부동산, 모든 예금 자산을 사랑하는 어머니 김순자 여사에게 상속한다. 짧고 간결한 문장이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아내 이서연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서연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변호사는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유언장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주었습니다. 내용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박 사장의 모든 재산은 오직 어머니 김 여사에게 상속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아내에게 돌아가는 최소한의 유류분조차 언급되지 않은 확고한 의지가 담긴 유언장이었습니다. 사실 박 사장은 평생 고생만 한 어머니가 노후에라도 편안하게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에, 그리고 젊고 능력이 있는 아내는 스스로 잘 살아갈 것이라 믿는 마음에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혹시나 자신이 잘못될 경우 회사 경영 경험이 없는 아내보다는 어머니의 이름으로 재산을 두는 것이 더 안정적이라 판단했던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의 뜻을 이해해 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 그 믿음은 가닿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고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 앉은 김 여사는 아들이 남긴 마지막 뜻에 그저 눈물만 흘릴 때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운전대를 잡은 손을 하얗게 될 때까지 꽉 쥐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 더 큰 무언가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배신감이자 억울함이었고, 그리고 곧이어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텅 빈 남편의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녀의 속삭임은 누구에게도 닿지 못하고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남편의 죽음으로 시작된 비극은 이제 막 그 서막을 열었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의 49제가 지났습니다. 시간은 슬픔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를 가리지 않고 공평하게 흘러갔습니다. 남편이 떠난 빈자리는 여전히 거대했고 집 안 곳곳에는 그의 흔적이 배어 있어 서연의 마음을 아프게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슬픔의 색깔은 조금씩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순수했던 비통함 위로 검고 끈적한 욕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연은 시어머니 김 여사에게 이전보다 더욱 극진하게 대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따뜻한 밥과 국을 정성껏 차려냈고 저녁이면 뭉친 어깨와 다리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남편 잃은 슬픔 속에서도 시어머니를 살뜰히 챙기는 서연을 보며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저런 효부가 또 있을까? 하늘이 무심하시지 어쩌다 저 착한 사람한테 그런 시련을 주셨을까? 사람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서연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할 도리를 하는 것뿐인걸요. 이제 어머님께는 저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그녀의 속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따뜻한 음식을 차려내올 때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음식들이 다 누구 돈으로 산 건데. 저 늙은이가 아니라 내 것이었어야 할 돈으로. 시어머니의 어깨를 주무르면서는 날카로운 손톱을 세우고 싶은 충동을 억지로 참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힘없이 쓰러져가는 몸뚱어리에 그 많은 재산이 다 무슨 소용남. 왜 모든 것이 저 노파에게 가야만 하는 거지? 평생을 남편 곁에서 내조하고 회사가 어려울 때 내 폐물까지 팔아가며 도왔던 건 난데. 왜 나는 빈손이어야 하는가? 분노는 독버섯처럼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억울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시어머니에 대한 증오로 변해갔습니다. 김 여사의 주름진 얼굴, 힘없는 기침소리, 심지어는 나직하게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마저 견딜 수 없이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서연을 미치게 만든 것은 김 여사의 순진한 태도였습니다. 김 여사는 아들이 남긴 재산에 아무런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의 흔적이 담긴 것들을 차마 처분하지 못하고 끌어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 여사는 낡은 앨범을 꺼내 아들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서연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회사 일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계속 이렇게 두실 수만은 없잖아요. 김 여사는 눈물을 닦으며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뭘 알겠니? 평생 주방에서 밥하고 빨래만 하던 늙은이가. 그냥 내 아범이 평생을 바친 곳이니 먼지라도 쌓이지 않게 가끔 가서 쓸고 닦아주어야지. 서연은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좀 편하게 사셔야죠.
회사는 전문가에게 맡기거나 정 힘드시면 처분해서 그 돈으로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시는 게 아버님도 바라시는 길일 거예요. 그 말에 김 여사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안 된다. 그럴 수는 없어. 내 아범의 땀과 눈물이 서린 곳인데 어떻게 남의 손에 넘기거나 팔아버리겠니? 내가 눈 감는 날까지는 어떻게든 지키고 있을란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나중에 다 내 차지다, 서연아. 내가 이걸 가지고 저 세상에 갈 것도 아니고 아범 몫까지 내가 다 가져야지. 그러니 아무 걱정 말고 조금만 기다려다오. 김 여사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며느리 또한 아들처럼 소중한 가족이라 생각했고 언젠가는 모든 것을 물려줄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서연의 귀에는 그 말이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결국 죽어야만 나에게 주겠다는 거잖아. 언제 죽을 줄 알고 마냥 기다리란 말인가. 1년? 10년? 아니면 20년? 내 청춘은 이렇게 저 노파를 수발하며 늙어가야 하는 건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아니, 기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루라도 빨리 남편의 재산을, 아니, 이제는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재산을 손에 넣고 싶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집에서 벗어나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의 머릿속은 온통 시어머니를 없앨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에는 끔찍한 생각에 스스로 몸서리를 쳤지만 욕망은 이성과 죄책감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무도 모르게 완벽하게 시어머니를 제거할 수 있을까? 사고로 위장할까? 하지만 집에만 계시는 노인을 사고로 위장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병으로 돌아가시게 할까? 그것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뿐더러 흔적이 남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대담하고 끔찍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보며 차를 마시던 김 여사에게 아무렇지 않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예전에 아버님이 그러셨는데 옛날 공장 자리에 할아버님이 급하게 숨겨두신 금부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쟁통에 혹시나 해서 땅에 묻어두셨다던데 기억나세요? 물론 모두 서연이 지어낸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오래전 기억을 더듬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금부치? 글쎄,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아버님이 어머님 놀라게 해드리려고 비밀로 하셨나 봐요. 공장도 곧 헐릴 텐데 그 전에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할아버님의 유품이기도 하잖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간절하고 진실되게 들렸습니다. 김 여사는 아버님, 즉 남편의 유품이라는 말에 마음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럴까? 하지만 그 낡은 공장에 아직도 그게 남아있을까? 혹시 모르잖아요. 믿져야 본전인데요, 뭐. 날 좋은 날 저랑 같이 한번 가보세요, 어머님. 제가 잘 모실게요. 서연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얼마나 무서운 칼날이 숨겨져 있는지 순진한 시어머니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서연은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킬 첫 번째 덫을 놓았습니다. 비에 젖은 창문 너머로 그녀의 눈빛이 섬뜩하게 번뜩였습니다. 며칠 동안 굳은 비가 내리더니 거짓말처럼 하늘이 맑게 갠 날이었습니다. 서연은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을 정갈하게 만들고 따뜻한 보리차를 보온병에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평소보다 더 화사한 옷을 꺼내 입고 김 여사의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이런 날 집에만 계시면 병나세요. 우리 오늘 그 공장에 한번 가볼까요? 김 여사는 며느리의 밝은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연이어 잃고 웃음을 잃었던 며느리가 모처럼 활기를 되찾은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 그럴까. 내가 그렇게 가고 싶다면 한번 나서보자꾸나. 서연은 기다렸다는 듯 김 여사의 외출 채비를 도왔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입혀드리고 편안한 신발을 신겨드렸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더없이 자상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님, 혹시 모르니 제가 작은 삽이랑 호미도 챙겼어요. 정말로 할아버님 유품이라도 찾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서연은 창고에서 일부러 낡고 녹슨 농기구를 챙겨 차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김 여사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이 기특하기만 했습니다. 내가 고생이 많다. 늙은이 때문에 괜한 헛걸음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바람 쐬고 좋죠. 어머님이랑 이렇게 나들이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은걸요. 두 사람이 탄 차는 익숙한 길을 달려 남편이 운영하던 공장이 아닌 지금은 폐허가 되어버린 옛 공장터를 향해 달렸습니다. 그곳은 도시 외곽의 한적한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번창하면서 더 넓은 부지로 공장을 이전했고 옛 공장은 수년째 버려져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스산한 바람이 두 사람의 옷깃을 스쳤습니다. 공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녹슨 철문이 반쯤 열린 채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잡초는 사람의 키만큼 자라 길을 분간하기 어려웠고 깨진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공장 내부는 어둡고 음침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다 망가졌을 줄이야. 예전에는 우리 아범이 저기서 땀 흘리며 일했었는데. 김 여사는 옛 생각에 잠겨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서연은 그런 시어머니의 팔을 부축하며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다 좋은 시절의 추억이잖아요. 자,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아버님이 말씀하시길 공장 가장 안쪽 오래된 기계가 있던 자리 밑이라고 하셨어요. 서연은 마치 정말로 남편에게서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처럼 능숙하게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미리 답사까지 해두었던 터라 공장 내부 지리를 훤히 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공장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지금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낡은 폐수 처리 구덩이였습니다. 공장 안은 바깥보다 훨씬 더 어둡고 서늘했습니다. 천장 곳곳이 무너져 내렸고 바닥에는 뾰족한 쇠붙이와 유리 조각들이 널려 있어 발을 내딛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김 여사는 조금 무서운 생각이 들었지만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그녀가 이끄는 대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연아, 정말 이런 곳에 금붙이가 묻혀 있을까? 아무래도 우리가 잘못 안 것 같다. 그냥 돌아가는 게 어떻겠니? 김 여사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어머님, 거의 다 왔어요. 바로 저기 저 큰 기계가 있던 자리 아래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제가 한번 파볼게요. 어머님은 여기 잠시만 서 계세요. 서연은 김 여사를 낡은 기계 옆 바닥이 유난히 약해 보이는 곳에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들고 온 삽으로 땅을 몇 번 파는 신용을 했습니다. 쿵, 쿵 하고 둔탁한 소리가 음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님, 뭔가 딱딱한 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요. 정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서연은 과장된 몸짓으로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 말에 김 여사는 불안감도 있고 호기심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정말이냐? 어디 한번 보자.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이 노리던 바로 그 순간. 김 여사가 낡고 삭은 바닥 위에 두 발을 모두 올렸을 때 서연은 시어머니의 등 뒤로 다가가 힘껏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이 보물을 찾으면 어머님과 제가 앞으로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 어머님 먼저 가서 아버님을 만나고 계세요. 이 재산은 제가 잘 지키고 있다가 나중에 어머님 목까지 좋은 일에 쓸게요. 그 말은 마치 사형 선고처럼 차갑고 냉정하게 폐공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 여사는 며느리의 말뜻을 채 이해하기도 전에 등 뒤에서 느껴지는 강력한 힘에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지금 무슨... 김 여사의 비명은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딛고 서 있던 낡은 바닥이 콰지직하는 굉음과 함께 아래로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서연의 유혹의 말은 그렇게 시어머니를 죽음의 구덩이로 밀어넣는 마지막 주문이 되었습니다. 서연이 시어머니를 유인한 폐공장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기피의 대상이었습니다. 단순히 낡고 버려진 건물이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섬뜩하고 기이한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 공장은 주변에 작은 하천을 끼고 지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물이 풍부하고 맑았지만 공장이 들어서고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하천은 오염되고 물길도 거의 말라버렸습니다. 공장을 처음 지을 때 인부들은 공장 가장 깊숙한 곳에 거대한 폐수 처리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땅을 아주 깊게 파서 만든 그 구덩이는 수십 년간 공장에서 나온 온갖 오염물질들을 받아내는 웅덩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공장이 문을 닫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자 그곳은 기이한 생명체들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습하고 어두컴컴한 구덩이는 햇빛을 싫어하는 동물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안식처였습니다. 특히 주변 산과 들에 살던 뱀들이 하나둘씩 그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지열이 올라오는 겨울에도 얼어 죽을 염려가 없었고 구덩이 안으로 떨어지는 작은 짐승들을 먹이로 삼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구덩이는 거대한 뱀들의 소굴로 변해버렸습니다. 수십 마리, 아니 어쩌면 100마리가 넘을지도 모르는 다양한 종류의 뱀들이 서로의 몸을 뒤엉킨 채 그 안에서 살아갔습니다. 독이 있는 뱀과 없는 뱀이 뒤섞여 그들만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짓궂은 아이들이나 겁없는 어른들 몇몇이 담력 시험 삼아 폐공장에 들어갔다가 그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고는 혼비백산하여 도망쳐 나온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마을 전체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공장 제일 안쪽 구덩이를 들여다보지 마시오. 그 안은 뱀들이 국수 가락처럼 엉켜서 꿈틀대고 있다오. 사람 발소리를 들으면 수십 개의 대가리가 일제히 고개를 쳐드는데 그 눈빛과 마주치면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만다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그 구덩이를 뱀구덩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가까이 가서는 안 될 금기의 장소가 되었고 어른들조차 그 이야기를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몸서리를 쳤습니다. 뱀 구덩이에 대한 소문은 살이 붙고 부풀려져 구덩이에 빠지면 뼈도 못 추린다는 흉흉한 이야기로 굳어졌습니다. 서연 또한 이 이야기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이 소문을 자신의 계획에 아주 유용하게 이용했습니다.
그녀가 시어머니를 없앨 장소로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첫째, 완벽한 자연사를 위장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나중에라도 시어머니의 시신이 발견된다면 사람들은 낡은 공장을 헤매던 노인이 발을 헛디뎌 추락했고 불행히도 그곳에 있던 뱀들에게 물려 사망했다고 생각할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며느리가 의도적으로 밀었다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터였습니다. 둘째, 증거가 남지 않았습니다. 뱀들은 시신을 훼손할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깊고 어두운 구덩이 속에서 그녀가 밀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셋째, 그 장소가 주는 공포감이 그녀의 복수심을 극대화시켜 주었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죽게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느꼈던 배신감과 분노만큼, 아니, 그 이상의 고통과 공포 속에서 죽어가기를 바랐습니다. 수십 마리의 뱀이 우글거리는 칠흑 같은 구덩이. 그곳은 서연이 시어머니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끔찍하고 완벽한 지옥이었습니다. 그녀는 계획을 실행하기 며칠 전 몰래 폐공장을 찾아 사전 답사를 했습니다. 대낮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 내부는 서늘하고 음산했습니다. 그녀는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뱀 구덩이 앞에 섰습니다. 구덩이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웠습니다. 손전등 불빛을 비추자 아래에서 무언가 스멀스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려고 고개를 숙이는 순간 수많은 비늘이 빛에 반사되며 번뜩였고 쉭쉭거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입을 틀어막고 간신히 참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기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바로 여기야. 이곳이라면 틀림없어. 그녀는 구덩이 주변의 바닥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여러 곳에 낡은 나무 판자 중 유난히 삭고 약해 보이는 지점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곳이 바로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딛고 서게 될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폐공장의 정체, 즉 뱀구덩이는 서연의 탐욕과 증오를 실현시켜줄 완벽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공포와 기피의 대상이었던 그곳이 서연에게는 자신의 미래를 열어줄 희망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 끔찍한 비밀을 혼자만 간직한 채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를 그 지옥의 입구로 천천히 그리고 아주 다정하게 이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거의 다 왔어요. 바로 이 근처일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폐공장의 스산한 공기 속에서 유난히 밝고 명랑하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책감에서 오는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기대감과 흥분으로 인한 전율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며느리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낡고 거대한 기계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흉물스럽게 서 있었고 그 주변 바닥은 성한 곳 하나 없이 썩은 나무 판자와 부서진 콘크리트 조각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정말 뭐가 있긴 한 거니? 김 여사는 반신반의하며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공기, 어디선가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그리고 코끝을 찌르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연은 그런 시어머니의 팔을 부드럽게 이끌어 자신이 미리 점찍어둔 약한 바닥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이 기계 바로 아래라고요. 제가 한번 주변을 살펴볼게요. 어머님은 여기 가만히 서 계세요.
위험하니까요. 서연은 마치 시어머니의 안전을 걱정하는 것처럼 다정하게 말하며 그녀를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김 여사는 아무런 의심 없이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낡은 나무 판자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녀의 발밑에서 나무가 삐걱하고 위태로운 소리를 냈지만 그녀는 미처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시어머니 등 뒤로 돌아가 삽으로 땅을 파는 신용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것처럼 세차게 뛰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단계만 남았습니다. 어머님, 찾은 것 같아요. 여기 뭔가 단단한 상자 같은 게. 서연은 일부러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김 여사는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여 무심코 몸을 돌려 며느리가 있는 쪽을 바라보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땅을 파던 삽을 내던지고 망설임 없이 두 손으로 시어머니의 등을 힘껏 밀어버렸습니다. 악! 김 여사는 짧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등 뒤에서 덮쳐온 갑작스럽고 강력한 힘에 그녀의 몸은 균형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그녀가 딛고 있던 낡고 썩은 나무 판자는 노인의 몸무게와 추락의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콰지직하는 굉음과 함께 산산조각 나며 아래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이 한순간에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김 여사의 몸은 아래로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마지막으로 보인 것은 구덩이 위에서 자신을 차갑게 내려다보는 며느리 서연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더 이상 상냥하고 다정한 며느리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낯설고 섬뜩한 얼음장 같은 미소를 띤 악마의 얼굴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서연아. 김 여사의 목소리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며 메아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녀의 몸은 구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추락의 충격으로 잠시 정신을 잃었지만 온몸을 애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곧 그녀의 의식을 깨웠습니다. 한편 구덩이 위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서연은 무너진 구멍 아래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신음소리나 비명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시어머니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다는 사실에 잠시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이내 만족감과 희열로 바뀌었습니다. 끝났어. 이제 모든 게 끝났어. 그녀는 더 이상 구덩이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본 것처럼 아무런 감정 없이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비로소 완전한 소유자가 된 자의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폐공장을 빠져나오면서 조금 전 자신이 들고 왔던 삽과 호미를 공장 구석에 아무렇게나 던져버렸습니다. 마치 자신의 범죄 증거를 없애려는 듯이. 차에 올라 시동을 걸자 라디오에서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은 볼륨을 높였습니다. 신나는 음악 소리는 방금 전까지 그녀의 귓가를 맴돌던 시어머니의 마지막 비명과 뼈가 부서지는 소리를 완벽하게 지워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간단했습니다. 집에 돌아가 슬픔에 잠긴 며느리를 연기하며 며칠을 기다리면 되었다. 그리고 실종 신고를 하고 시간이 흘러도 시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모든 재산을 차지하게 될 것이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차가운 미소를 머금은 채 서연은 엑셀을 밟았습니다.
그녀는 희망찬 미래를 향해 달려간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녀가 향하고 있는 곳은 스스로 만든 또 다른 지옥의 입구였습니다. 폐공장 깊은 곳, 뱀들이 들끓는 구덩이 속에 남겨진 시어머니의 운명은 까맣게 잊은 채 말입니다. 김 여사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칠흑 같은 어둠과 온몸을 짓누르는 극심한 고통뿐이었습니다. 추락의 충격으로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다리와 팔은 제멋대로 뒤틀린 것처럼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것은 흙먼지 냄새와 함께 비릿하고 역겨운 냄새였습니다. 작은 신음소리조차 입 밖으로 내기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된 것인지 잠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며느리 서연의 웃는 얼굴, 보물을 찾으러 가자는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 순간 등 뒤에서 느껴졌던 차가운 손길과 섬뜩한 미소. 모든 것이 조각난 파편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연이가 나를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아들처럼 딸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며느리가 자신을 죽이려고 이곳에 밀어넣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슬픔과 분노보다 더 큰 것은 인간에 대한 배신감이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에 눈물이 흘렀지만 지금은 슬픔에 잠겨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는 무언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몸 위로 그리고 주변으로 부드럽고 서늘한 것들이 스멀스멀 움직이는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개가 마치 살아있는 융단처럼 바닥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공포에 질려 숨을 죽였습니다. 어둠에 조금씩 눈이 익숙해지자 희미하게 들어오는 달빛 아래 그 움직이는 것들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뱀. 크고 작은 각양각색의 뱀들이었습니다. 뱀들은 그녀의 몸을 아무렇지도 않게 스르르 기어서 지나가기도 하고 어떤 놈들은 그녀의 얼굴 바로 앞에서 혀를 날름거리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는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뱀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고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아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작은 소리라도 내면 저 뱀들이 일제히 자신에게 달려들어 물어뜯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차라리 추락했을 때 그대로 정신을 잃고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수십 마리의 뱀에게 둘러싸여 산채로 잡아먹히는 상상을 하니 이보다 더 끔찍한 지옥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1분 같기도 하고 1시간 같기도 한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온몸은 식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두려움에 덜덜 떨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구나 하고 체념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문득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사고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하나뿐인 아들. 만약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 그리고 아들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회사를, 그 재산을, 아들을 배신한 저 악독한 며느리의 손에 넘겨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뇌리를 스쳤습니다. 죽을 수 없어.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갑자기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아났는지 모를 일입니다. 김 여사의 눈에 희미하게 빛나던 눈물이 멈추고 그 자리에 강인한 의지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야 한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나직이 은졸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작았지만 구덩이 안의 침묵을 깨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나는 살아야 한다. 그녀는 떨리는 몸을 억지로 일으키려 애썼습니다. 부러진 것 같은 다리에서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녀는 뱀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구덩이의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손끝에 거칠고 단단한 흙과 돌멩이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처음으로 느낀 생명의 감각이었습니다. 그녀는 벽을 붙잡고 간신히 몸을 기댔습니다. 그리고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호흡을 골랐습니다. 주변의 뱀들은 여전히 그녀를 에워싸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공격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십 개의 눈이 어둠 속에서 별처럼 반짝이며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두려움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지금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단 하나의 생각만이 존재했습니다. 살아서 이곳을 나가야 한다. 생과 사의 경계에 놓인 캄캄한 구덩이 안에서 한 늙은 어머니의 처절하고도 위대한 생존 투쟁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꺾이지 않는 의지는 죽음의 그림자마저 압도할 만큼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공포가 극에 달하면 오히려 차분해진다고 했던가. 김 여사는 자신을 둘러싼 수십 마리의 뱀들을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거친 숨을 고르며 벽에 기댄 채 뱀들의 움직임을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뱀들은 그녀를 전혀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었던 낡은 돌멩이나 고목나무를 대하듯 그녀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몇몇 뱀들은 그녀의 발치에 또아리를 틀고 잠을 청하기도 했고 어떤 뱀은 그녀의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피냄새를 맡고도 그저 혀를 날름거릴 뿐 조금도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뱀들의 눈은 더 이상 사악하거나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눈빛 속에는 기이한 지혜와 연민 같은 것이 담겨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마치 이 늙고 가여운 인간이 어쩌다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모든 사연을 다 알고 있다는 듯한 깊고 고요한 눈빛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뱀구덩이라 부르며 몸서리치던 이곳의 뱀들이 왜 자신을 해치지 않는 것일까? 어쩌면 추락의 충격으로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헛것이 아니었습니다. 뱀들은 분명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고 그녀를 해칠 의사가 없다는 것 또한 명백해 보였습니다. 그 침묵의 관찰 속에서 김 여사는 아주 작은 희망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뱀들이 나를 공격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여기서 나갈 수 있을지도 몰라. 그녀는 다시 한번 몸을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대담하게 구덩이 벽을 따라 옆으로 천천히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러진 다리를 질질 끌며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길 때마다 지옥 같은 고통이 온몸을 꿰뚫었지만 그녀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녀가 움직이자 뱀들도 스르르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그녀가 나아갈 길을 열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 틈을 타 벽면을 더듬으며 기어오를 만한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구덩이의 벽은 대부분 가파른 흙벽이었지만 한쪽 구석에 과거 공사 당시에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낡은 벽돌 몇 개가 위태롭게 박혀 있는 것이 손에 잡혔습니다. 이거다. 김 여사는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녀는 무너진 벽돌 하나를 발판 삼아 안간 힘을 써서 몸을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흙과 먼지가 우수수 아래로 쏟아졌고 손톱 밑은 찢어져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벽돌을 딛고 위태롭게 두 번째 벽돌에 손을 뻗었습니다. 미끄러지고 떨어지기를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그때마다 아래에 있는 뱀들은 그저 조용히 그녀를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이상하게도 그녀에게 큰 위안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마치 포기하지 마시오라고 말없이 응원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올랐을까? 고작 한두 미터 남짓 올라왔을 뿐인데도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은 턱까지 차올랐고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솟아올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발밑에서 가장 큰 뱀 하나가 스르르 몸을 움직여 위쪽을 향해 고개를 치켜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길을 안내하듯 그녀가 다음에 짚어야 할 단단한 돌출부를 향해 턱을 까딱이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김 여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뱀은 분명 그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홀린 듯이 뱀이 알려준 곳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과연 그곳에는 손으로 잡기에 알맞은 단단한 바위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뱀들의 도움이 있었던 것일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뱀들의 기이한 침묵과 움직임이 절망에 빠져 있던 그녀에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심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벽돌과 흙더미, 그리고 바위 틈을 하나씩 짚고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뱀들은 여전히 구덩이 아래에서 마치 오래된 비밀을 간직한 수호신처럼 그녀의 처절한 등반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죽음의 구덩이를 생명의 자궁으로 바꾸는 기적의 서곡이었습니다. 밤은 깊어지고 구덩이 위로 보이는 밤하늘은 한 뼘 남짓한 희망처럼 아득하게만 보였습니다. 김 여사의 탈출은 사투 그 자체였습니다. 닳아 없어진 손톱에서는 피가 멈추지 않았고 거친 벽에 쓸린 무릎과 팔꿈치는 살점이 찢겨나가 뼈가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한 번은 발을 헛디뎌 몇 미터를 미끄러져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충격에 잠시 정신을 잃었지만 아래에서 들려오는 뱀들의 슉슉거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그것은 위협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정신을 차리라고 그녀를 채근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벽을 기어올랐습니다. 아들의 얼굴과 며느리의 배신에 찬 얼굴이 번갈아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지. 내 억울함을 풀어주기 전에는 절대 죽을 수 없어. 이서연, 내가 나에게 준 고통을 그대로 돌려주마. 내가 살아서 내 죄를 만천하에 밝힐 것이다. 복수심과 모성애, 그리고 삶에 대한 원초적인 의지가 뒤섞여 그녀의 연약한 몸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직 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일념만이 그녀의 모든 감각을 지배했습니다. 몇 시간이나 흘렀을까?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마침내 그녀의 손끝에 구덩이 가장자리에 거친 흙이 잡혔습니다. 다 왔다. 목이 메어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젖 먹던 힘까지 짜내어 몸을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덩이 밖으로 상반신을 내미는 데 성공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흙냄새와 풀냄새가 뒤섞인 새벽의 향기는 그녀가 평생 맡아본 그 어떤 향기보다 달콤하고 황홀하게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다는 실감이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몸을 빼내 구덩이 옆 차가운 바닥에 큰 대자로 쓰러졌습니다. 온몸은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너덜너덜해진 옷은 그녀의 사투가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거친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하늘에는 새벽달이 하얗게 떠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그 달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자신을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며느리의 차가운 미소 위로 떠있던 바로 그 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는 달은 더 이상 절망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옥 같은 밤을 버텨낸 자신에게 주는 위로와 격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쓰러진 채로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자신이 빠져나온 구덩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구덩이 안에서 수십 개의 눈이 여전히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들은 마치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그들을 향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다. 누가 들으면 미친 노인이라고 할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진심이었습니다. 이유도 영문도 알 수 없었지만 그 뱀들이 자신을 살려주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몸을 일으키려 애썼습니다. 부러진 다리는 여전히 말을 듣지 않았지만 두 팔로 땅을 짚고 기어서라도 이곳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녀가 몸을 움직이자 구덩이 안의 뱀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스르르 어둠 속으로 모습을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역할을 다하고 돌아가는 신비로운 존재들처럼. 김 여사는 마침내 두 팔의 힘으로 상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달빛 아래 홀로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비록 남루하고 처참했지만 그 어떤 위대한 영웅보다도 강인하고 숭고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나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존귀함을 온몸으로 확인한 자만이 흘릴 수 있는 뜨거운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밤의 정적을 깨며 속삭였습니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버텼다. 그 나지막한 독백은 폐공장의 폐허를 넘어 밝아오는 새벽 하늘로 장엄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서연은 완벽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뱀구덩이에 밀어넣고 돌아온 날 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혼자 먹는 저녁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이웃집에 들러 시어머니가 저녁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님이 오후에 바람 좀 쐬고 오신다고 나가셨는데 아직도 안 들어오시네요. 핸드폰도 안 가지고 나가셔서 연락도 안 되고 혹시 저희 어머님 못 보셨어요? 이웃들은 남편 잃은 슬픔에 시어머니마저 잃을까 걱정하는 착한 며느리를 진심으로 위로하며 함께 걱정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경찰서에 찾아가 눈물로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도 완벽해서 경찰관들조차 그녀를 의심하지 않고 단순 가출 혹은 치매 노인의 실종 사건으로 접수했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아버님과 남편을 그리워하셨어요. 혹시라도 옛 추억이 깃든 곳에 가신 건 아닐까 걱정이에요. 제발 저희 어머님 좀 찾아주세요. 그녀는 눈물 연기를 펼치며 경찰에게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물론
폐공장 이야기는 절대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을 떠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서연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죽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설령 구덩이에서 살아남았더라도 그 뱀굴에서 스스로 빠져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회사에 찾아가 자신이 유일한 상속자인 김 여사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연로하셔서 모든 권한을 저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당분간은 제가 회사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그녀는 변호사를 만나 상속 절차를 문의하고 은행에 들러 자산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통장에 찍힌 어마어마한 액수의 숫자를 볼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탐욕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백화점에 가서 값비싼 옷과 보석을 사들이며 미래의 화려한 삶을 미리 즐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어머니가 실종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집으로 변호사와 부동산 업자를 불러들였습니다. 회사를 매각하고 이 집도 처분한 뒤 모든 것을 현금으로 바꿔 해외로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최대한 빨리 그리고 가장 좋은 가격에 처분해 주십시오. 이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가 거실 소파에 앉아 우아하게 차를 마시며 지시를 내리고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누군가 싶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누구세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신 현관문 손잡이가 덜컥거리더니 이내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집의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자신과 시어머니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녀는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키며 현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변호사와 부동산 업자도 의아한 표정으로 문을 쳐다보았습니다. 철컥 마이너스. 마침내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본 순간 서연은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곳에는 김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살아서 두 발로 바로 이 집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온몸은 피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옷은 갈기갈기 찢겨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두 눈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자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서늘하고 강렬한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님? 서연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염소처럼 떨려 나왔습니다. 그녀는 헛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은 시어머니의 원혼이 자신을 찾아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김 여사는 아무 말 없이 부러진 다리를 절뚝이며 서연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 걸음은 느리고 위태로웠지만 서연에게는 마치 저승사자가 다가오는 것처럼 공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함께 있던 변호사와 부동산 업자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안이 벙벙해져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김 여사는 서연의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피투성이 손을 들어 올려 새하얗게 질린 며느리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손길은 놀랍게도 부드러웠습니다. 서연아, 내가 돌아왔다. 그 한마디에 서연의 이성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녀의 뒤를 밟아 집 주변에 와 있던 경찰들이 그 소리를 듣고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김 여사는 폐공장에서 탈출하자마자 이웃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가 응급처치를 받은 뒤 곧바로 경찰에 모든 사실을 신고했던 것입니다. 서연은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자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발버둥 쳤지만 차가운 쇠고랑이 그녀의 손목에 채워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에게 끌려나가면서도 그녀는 끝까지 믿을 수 없다는 듯 김 여사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살아 돌아온 거야, 뱀구덩이에서. 김 여사는 그 마지막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고 슬픈 눈으로 한때 자신의 며느리였던 여자의 비참한 몰락을 끝까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탐욕이 불러온 며느리의 화려한 꿈은 그렇게 한순간의 악몽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며느리 서연이 경찰에 붙잡혀가고 집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김 여사는 병원에서 며칠간의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러진 다리에는 깁스를 했고 온몸에 남은 상처는 그녀가 겪었던 끔찍한 시간의 흔적처럼 남았습니다. 이제 남편과 아들이 남긴 모든 재산은 온전히 그녀의 것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다시 안정을 되찾았고 통장에는 평생 다 쓰지 못할 만큼의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그토록 손에 넣고 싶어 했던 모든 것을 그녀는 홀로 간직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대한 재산은 무거운 짐처럼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텅 빈 집 소파에 홀로 앉아 있을 때면 문득 이 모든 부와 명예가 다 무슨 소용인가 하는 허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둡고 축축했던 뱀 구덩이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수십 마리의 뱀들이 자신의 몸을 스치고 지나가던 서늘한 느낌, 어둠 속에서 별처럼 반짝이던 그들의 눈빛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뱀들이 날 살려준 건가? 아니면 그냥 지나친 건가? 그녀는 밤마다 자신에게 되물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알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이 기적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우연이었는지.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끔찍했던 경험이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재산이 많은 것이 그저 든든하고 아들이 남긴 유산이라 소중하게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재산 때문에 며느리가 악마로 변했고 자신은 죽음의 문턱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눈멀게 하고 무섭게 만드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김 여사는 휠체어에 의지한 채 남편과 아들의 사진이 놓인 탁자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두 사람의 얼굴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진수야, 보고 싶구나. 그녀는 사진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당신들이 나에게 남겨준 가장 큰 유산이 무엇이었는지를. 그건 돈이나 회사가 아니라 당신들과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으려는 목숨 그 자체였다는 것을요.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재산보다 소중한 건 목숨이구나. 그리고 그 목숨이라는 것은 다른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끝까지 붙잡으려 애쓸 때 비로소 지켜지는 것이구나. 뱀 구덩이에서의 처절했던 사투는 그녀에게 삶의 가장 근본적이고 위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피어난 생명에 대한 강렬한 의지, 그것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재산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정원을 비추고 있었고 나뭇잎들은 저마다의 색으로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평범하기 그지없는 일상의 풍경이 오늘따라 눈물겹도록 소중하고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가장 소중한 것을 얻게 된 자의 감사와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제는 분명히 알 것 같았습니다. 첫째, 재물에 대한 끝없는 욕심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독이 될 뿐입니다. 둘째, 진정한 행복은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숨 쉬는 오늘 하루에 감사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셋째, 아무리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더라도 삶에 대한 의지를 놓지 않는다면 기적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넷째, 인간의 배신은 깊은 상처를 남기지만 그 상처를 이겨내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생명 그 자체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가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